민주는 장모 숙자가 보는 앞에서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 무덤 파는 중입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셨습니다. 뭐라고? 내 무덤을! 내 장모님께서 매일 죽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무덤 파드릴게요. 장모님은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제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저는 35살 회사원 김민준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활발하고 긍정적이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변하셨죠. 제가 처음 장모님 댁에 인사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저에게 장모님은 제게 친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처음 수진이를 만나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어머, 우리 사위 정말 잘생겼네 해. 어서 와요. 수진이가 자네 이야기 많이 했어. 장모님은 그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시고 다음에 왔을 때 그걸 전부 만들어주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까지. 민준아, 많이 먹어. 일도 하는데 많이 먹어야지. 결혼 준비할 때도 장모님은 항상 제 편이셨습니다. 우리 사위 힘들까봐 걱정이네. 수진아, 내가 양보해라.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시고 수진이한테 잘해줘서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정말 금슬이 좋으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장모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 우리 저녁에 공원 한 바퀴 돌까? 그래요, 당신 손잡고 걸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50년을 함께 사셨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매일 아침 장모님께 커피를 타다 드렸고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꼭 챙겨 만드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여보가 말이야.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총각이었어. 장모님은 장인어른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셨습니다. 60대가 넘으셔도 여전히 설레는 표정으로 남편 자랑을 하셨죠. 장모님도 정말 예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말이야. 여보가 나한테 꽃도 사주고 편지도 써주고 요즘 젊은이들처럼 우리도 그랬단다. 장인어른께서 편찮으셨을 때도 장모님은 병원에서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장인어른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새우셨죠. 여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오래 버티는 거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던 날 장모님은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산소에 모시고 갈 때도 장모님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나 두고 어떻게 먼저 가요? 우리 함께 늙기로 했잖아요. 그날 이후 장모님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밤마다 장인어른 사진을 보며 우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쪽을 잃은 장모님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장모님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어. 나도 슬슬 가야지. 여보 혼자 두고 나만 여기 있으니 미안하네. 처음엔 슬픔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장모님의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슬픔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장모님의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장모님 그리고 저 셋이 둘러앉은 밥상에서 장모님은 어김없이 그 말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이 늙은이가 언제까지 짐이 되겠니? 이제 정리할 때도 됐어. 여보, 혼자 저승에 두고 나만 여기 있으니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처음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말 매일 같은 말씀을 하시니 점점 듣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밥숟가락을 들 때마다 반찬을 권할 때마다 나오는 그 말들. 밥 먹어서 뭐해? 어차피 갈 건데. 약 먹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냥 빨리 보내주면 안 되니? 수진이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듣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면 장모님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근데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눈 감고 싶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반찬 맛있죠? 제가 장모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하지만 제 웃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탁에 앉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아무 말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장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한숨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여보, 나도 데려가요. 혼자 너무 외로워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어떤 날은 장인어른 사진을 끌어안고 밤새 우시기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식사 시간은 전쟁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한 숟가락 드시게 하려면 30분 넘게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한 숟가락만요, 제발요. 됐어. 먹고 싶지 않아. 그래도 드셔야죠. 건강하셔야 해요. 장모님은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걸을 때도 비틀거리셨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병원은 왜 가? 어차피 시간 문제인데. 그냥 이대로 가게 내버려둬. 수진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어떡하죠?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시고. 장모님은 창밖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시던 마당의 꽃들도, 봄에 피는 철쭉도, 가을 단풍도 더 이상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면 뭐해? 내가 볼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만나 피곤해.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 어머니, 오랜만에 친구분이 오셨는데. 됐다고. 나 아픈데. 왜 자꾸 사람을 불러? 조용히 좀 있게 내버려둬. 장모님의 방문은 점점 더 굳게 닫혔습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어느 날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옷을 꺼내 정리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내 옷도 정리해야지. 곧 갈 건데. 미리미리 정리해둬야 너희들 편하잖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짐만 되고. 빨리 정리하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정말 장모님을 잃을지도 몰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는 걸.
장모님은 진짜로 진심으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장모님의 눈빛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모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죠. 옆방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장모님이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까? 대체 뭘 해드려야 할까? 단순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이미 수없이 했고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장모님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충격적이더라도 극단적이더라도 장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무언가가. 추석 명절, 저희는 장인어른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의 조용한 곳에 자리한 묘지였죠. 벌초를 하고 절을 올리는 동안 수진이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 하세요. 저도 장인어른께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장모님을 꼭 다시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묘비 옆에 핀 들국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친 산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작은 보라색 꽃. 그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이 죽고 싶다고 하신다면 내가 진짜로 준비해드리면 어떨까? 미친 생각 같았습니다. 정말 미친 생각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장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위로도 설득도 눈물도 모두 소용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충격 요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일까?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장모님의 텅 빈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연이를 재우고 수진이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표정이 왜 그래요? 장인어른 산소 옆자리 비어 있지? 수진이는 차를 마시다 멈칫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듯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 자리 남겨두셨어요. 왜 갑자기 그걸?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수진이가 오해하지 않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보, 장모님 상태가 정말 심각해.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라 진짜로 살 의지를 잃으신 것 같아.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래서 말인데, 나 장모님을 위해 뭔가 준비를 해볼까 해. 준비? 무슨 준비요? 병원, 상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생각이 있어. 한 달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모님을 직접 모시고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날씨 좋으니 산소 다녀올까요? 장인어른께 인사드리러요. 그래야지 여보한테 오랜만에 가봐야지. 혜진은 오후 장모를 모시고 장인어른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니 자네 왜 이렇게 늦게 가자는 거야? 민준아 무슨 일이야? 장모인 숙자의 말에 아랑곳 않고 민주는 숙자의 손을 잡고 산을 거칠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산을 오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너무 충격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산소에 도착해서 절을 올린 뒤 저는 배낭에서 삽과 연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그건 왜? 장모님, 잠시만 보고 계세요.
저는 장인어른 묘 옆 장모님을 위해 남겨둔 빈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 무덤 파는 중입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저는 멈추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휘어졌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제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드디어 무덤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나무 표석을 세웠습니다. 표석의 앞면은 비워두고 뒷면에는 미리 새겨온 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표석은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판 무덤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들어가세요. 뭐라고?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세요. 장모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까? 매일 죽고 싶다고, 갈 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자네 정말 미쳤나? 내가 그렇게 침이었나?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팠습니다. 장모님 자리예요. 장인어른 옆자리 장모님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시던 곳이잖아요. 민준아,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들어가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장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잖아요. 이제 편히 쉬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 전체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모님은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안 돼, 민준아. 제발. 왜요? 매일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시더니 왜 안 들어가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팠잖아요. 손에 물집 다 잡혀가며 준비했다고요. 저는 장모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장모님은 온몸으로 저항하셨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싫으세요? 매일 가고 싶다고 하시더니. 민준아, 제발. 나 살고 싶어.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장모님은 울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말 거짓말이죠. 장모님은 매일 죽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갈 때가 됐다고, 짐이 되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도와줘. 장모님은 무덤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살고 싶으세요? 그래, 살고 싶어. 무서워. 정말 무서워. 왜 살고 싶으세요? 매일매일 죽고 싶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몰라, 그냥 살고 싶어. 서연이도 보고 싶고, 너희들도 보고 싶고, 난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저는 장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바로 그 마음이에요. 제가 원했던 게 장모님이 진짜 살고 싶다고 느끼시는 그 마음이요. 장모님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장모님 이렇게까지 해야 장모님의 진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나무 표석을 돌려 뒷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장모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과 함께 몇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녀 서연이 첫 생일상 차리기, 바다 보러 가기, 남편에게 쓰지 못한 편지 쓰기, 가을 단풍, 구경하기, 내 생에 다시 웃기. 이것들은 장모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모님이 매일 죽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냥 그러지 마세요 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았거든요. 저는 준비해둔 버킷리스트 표석을 보여드렸습니다. 장모님,
이것들 기억하세요. 장모님이 예전에 하고 싶다고 하셨던 일들이에요.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표석을 만지셨습니다. 이건 무덤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실 무덤은 아니에요. 이건 장모님의 죽고 싶다는 마음을 묻는 무덤이에요. 죽고 싶다는 마음을 묻는다고? 내 장모님께서 이 표석에 적힌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시면서 그때마다 이 무덤에 흙을 한 삽씩 덮으시는 거예요. 장모님의 죽고 싶다는 마음 위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쌓아가는 거죠. 장모님은 한참을 말없이 표석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걸 다 하시면 그땐 제가 진짜로 덮어드리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여긴 무덤이 아니라 살아가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장모님은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은 몰랐어. 고맙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이 정말 가시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장모님께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되찾으셨으면 해요. 그날부터 장모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자신의 방에서 제가 드린 작은 노트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추가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버스 타고 시장 가보기.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손녀 서연이를 위한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서연이 생일이 다음 달이지. 생일상을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었네. 그날 오후 저와 장모님은 함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장모님은 과일도 고르시고 떡도 사시면서 활기차게 움직이셨습니다. 민준아, 요즘 아이들은 뭘 좋아하나? 장모님이 만드시는 거면 다 좋아할 거예요. 집에 돌아와 장모님은 노트에 또 한 줄을 그으셨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시장 가기. 그리고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셨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목욕탕 가기. 서연이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녀 서연이의 첫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떡, 과일, 전통 돌잔치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으셨죠. 여보, 오늘 우리 증손녀 첫 돌이에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장모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나르셨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저희는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장모님, 수진이, 서연이 그리고 저. 네 식구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장모님은 준비해간 삽으로 무덤에 흙을 한 삽 덮으셨습니다. 첫 번째 손녀 생일상 차리기. 완료. 그리고 표석에 정성스럽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바다도 보러 가셨습니다. 동해바다에서 일출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죠. 수진이와 함께 목욕탕도 가셨습니다. 딸이랑 이렇게 목욕탕 온 게 몇 년 만이니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서연이에게는 매일 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이야기를 듣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던 일 남편에게 쓰지 못한 편지도 완성하셨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어느 날 저희 네 식구는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장모님은 버킷리스트 표석 앞에 서서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옆에 표시를 하셨습니다. 내 생에 다시 웃기. 그 자리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의 죽고 싶다는 마음이 묻힌,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쌓인 무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마지막 한 삽의 흙을 덮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고마워. 이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려고만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아줬구나. 자네 덕분에 이제 정말 살고 싶어졌네. 내가 이런 놈의 사위를 둬서 죽지도 못하겠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평생 듣고 싶네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장모님은 서연이를 안고 걸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뭘 할까? 내일은 날씨가 좋대. 공원에 갈까? 다음 달에는 서연이 한복 사러 가자. 그 무덤은 여전히 산 중턱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약속이 지켜진 곳입니다. 가끔 저희 가족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장모님은 그때마다 표석을 쓸어보시며 웃으십니다. 여기가 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곳이야. 삶이란 끝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저는 장모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모님은 노트에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적고 계십니다. 서연이 결혼식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 증손주 보기, 100세까지 살아보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네, 장모님, 그때까지 제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무덤이 다시 열리는 일은 아주 오랫동안 없을 것 같습니다.